오늘은 수인분당선 월곤역, 월곤역에서 소래 생태공원에 가려고 1번 출구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출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1번. 여기서 길 건너 가지고 1번 버스를 타면 돼요. 차라리 그 소래포구역에 내려가지고 걸어가면 그냥 될 것 같은데 굳이 버스 탈 필요 없이 절로 건너가야죠. 오늘은 2022년 7월 24일 일요일. 지금 시각이 3시 33분이에요 여기 버스 정류장인데 여기서 1번 버스 타면 돼요. 일번 버스 타고 내정거장 가서 방산동 정류장에서 내리면 돼요. 저 길을 건너가면, 요 도로를 건너가면 될 것 같아요. 저쪽에 건널목이 있어가지고 건널목 건너가면 바로 소래 습지 생태공원으로 가는 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차들이 쌩쌩 다니는 게 완전 고속도로 수준이라서 여기 길이 보이네요. 여기가 바로 소래 생태공원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긴 이렇게 여기 소래 벌써 갯벌이 보이죠? 갯벌이 길이 있는데 이 시멘트 포장도로라 가지고 신발 신긴 힘드네요. 흙길 나오면 그때부터 맨발 걷기 하겠습니다. 전에 철학이 난해한 이유, 그러니까 근대 이후의 철학이 난해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준비도 안 하고 졸지에 즉흥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다시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리긴 했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오늘 다시 보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즉흥 촬영 안 하고 그냥 자료 조사해 가지고 내용을 보충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걸려요, 준비하는데.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병자호란의 역사 같은 거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꼬박 이틀 걸리고, 이번에도 오늘 촬영하는 것도 꽤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 촬영하는 거는 맨발 걷기 하면서
건강 챙기는 거에 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게 맨발 걷기보다 더 이게 너무 비중이 커져 가지고 지금 제가 책을 써야 되는데 이 책 쓸 시간이 없어요. 촬영해야지, 촬영 준비해야지, 또 편집해야지. 편집하는 것도 한번 촬영하면 거의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저녁에만 잠시 시간 내 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한번 촬영하면 한 사흘 정도 편집을 해야 돼요. 생각해보면 이게 철학자들이 선량할 이유가 없죠. 이게 착하다는 말이 이게 멍청하다는 말하고 이게 거의 같이 쓰일 때가 많죠. 이게 남자가 착하다 그러면 좀 멍청하다는 얘기고, 여자가 착하다 그러면 좀 못생겼다는 얘기고, 별로 이 착하다는 말이 이게 정반대 의미로 많이 쓰여요, 사실은. 그래서 철학자 같이 똑똑한,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죠. 철학자는 뭐 거의 최고죠, 최고. 최고 수준으로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 똑똑한 사람들은 이 멍청하다는 말을 안 들으려고 일부러라도 악한 채 하죠. 그런 사람들 많죠. 그리고 실제로도 또 전성적으로 악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철학자들한테 이렇게 착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그 현명함과 지혜, 이거는 분명히 이 선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게 착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현명하다는 것도 이게 악쪽으로, 나쁜 쪽으로 이게 현명할 수도 있죠. 거기에 선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 같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숭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은 이게 위험한 거예요. 맹목적으로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이렇게 숭배하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은, 이게 현명한 거를 숭배하다 보면은 이게 지혜나 지식에 대한 경쟁을 초래해요. 그래서 가장 똑똑한 자들만 모인 그룹에서도 이 바보가 생겨요. 이게 2대8의 법칙이 거기도 적용이 되죠. 가장 똑똑한 자들만 이렇게 모아놔도 그 중에서 20%만 똑똑하고 나머지 80%는 뭐 평범하거나 바보도 나오죠. 여기 낚시하는 데가 많아요. 아까 저기 낚시하는 사람이 있던데, 여기. 그 2대8의 법칙이 파레토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게 경제학에서 파레토 균형이란 게 있는데, 그거하고는 틀린 거죠. 여기 갈림길이 나오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쪽으로 가면 그냥 주차장 같은 데고, 쓰레기장인가,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파레토의 법칙이, 2대8의 법칙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이번에 필즈상 탄 허준희 교수죠. 허준희 교수가 상문고에서 중퇴하고 서울대 들어갔는데, 검정고시로. 거기서도 좀 이렇게 학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휴학하고 그래 가지고 6년이나 다녔다 그러죠. 그 상문고가
옛날에 그 두사부일체란 영화 거기에 배경이죠. 그 상문고에서 실제로 있던 얘기래요. 그 조폭들이 여기 막 갯벌, 인천 앞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갯벌 바닷물이 흘러가네요. 그 옛날에 그 제입학이나 그런 게 허용돼 가지고 그 깡패들이 고등학교에 재입학해 가지고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한 그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이게 두사불체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게 상문고 얘기고, 그 상문고에서 중퇴해 가지고 중퇴했으면 완전히 한번 기회를 잃은 거죠. 근데 서울대에 들어가 가지고 서울대에서도 좀 뒤쳐져 가지고 보통 그렇게 되면은 군대에 가야죠. 군대. 보통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 허준희 교수는 그 미국인이라 가지고 군대 안 간 게 결국은 그 필지상을 받게 된 재능이 폭발한 거죠. 군대 갔으면 이제 그 재능도 완전히 사장되는 거죠. 수학적 재능 같은 거는 이게 젊을 때 피는 거라서, 이게 젊을 때 허송세월 하면은 재능이 나타날 기회가 없죠. 아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허준희 교수처럼 이렇게 상문고에서도 실패하고 서울대학에서도 한번 실패하고, 그래도 기회가 주어지면은 세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거죠. 허준희 교수한테는 그 세 번까지 기회를 주면은 성공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허준희 교수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가 노벨 과학상도 많이 탔을 거고, 그런 많은 업적이 나왔을 텐데, 그게 우리나라는 병역 때문에 세 번은커녕 두 번 기회 주기도 힘들죠.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돌아서 다시 돌아가요. 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보면 이게 질투하고 이 반목이 심해요. 그래서 옛날 격언에 시인은 시인을 질투하고 거지는 거지를 질투한다고. 그리고 이 똑똑할수록 이 도로 컴플렉스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뭘 하든지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등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죠. 그런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더 컴플렉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노자가 얘기하기를 불상현 3인부쟁, 그 현명함을 숭상하지 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투게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투게 하지 마라, 이 소리죠. 근데 이제 이 서양에서는 이게 현명함을 경쟁하는 게, 그런 게 일종의 전통이죠. 이게 이제 두드러지게 된 게 소크라테스 이후에, 우리가 전 시간에 소크라테스의 그 논쟁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이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고 다녔죠. 그 이후에 이게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되면서 그게 전통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현명함의 경쟁 때문에 이 서양 철학의 질이 엄청 떨어진 거죠, 이게. 근데 반면에 동양에서는 지식인들이 그렇게 현명함을 내세우질 않았어요. 보면은 자기 이름에 이렇게 어리석을 우자도 많이 넣고, 그리고 뭐 늙으면은 옹이라고 붙이고 자기 이름을. 상당히 겸손한, 이름부터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약점들이 많아요. 결함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이 또 이 방지하기 쉽죠. 이게 대중을 우습게 보고 속이거나 장난치기 쉽죠. 그래도 뭐 대중들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죠. 똑똑한 애가 막 나갈 때는 사람들이 그냥 거의 끌려가기 마련인 상황이 많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는 거는 뭐 똑똑한 사람이나 멍청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은 우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면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난해한 철학도 이게 악의적일 가능성도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비판적으로 봐야지, 이거를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그러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아까 왔던 곳 그대로 지금 돌아가는데, 여기에 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상거리에 여기 뭐 주차장 같은 데가, 여기서 길이 있어야 되는데 좀 더 가서 큰 도로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큰 도로로 나가면 생태공원으로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대유의 철학은 굉장히 난해한 데 비해서 고대 철학은 대부분 쉬워요. 그래서 고대 철학의 그 동사에 걸쳐서 고대 철학들을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듯이 그 플라톤의 그 대화편은 한 30편 되는데 쉬워요. 다 읽는데 빨리 읽는 사람은 한 달 내에 다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교 같은 경우에도 논어 읽어보면 너무 쉬워서 문제죠. 이게 너무 쉬워서 뭐 이게 뭐 철학인가, 그냥 뭐 일상의 어떤 평범한 얘기들 이렇게 체계 없이 그냥 나열해 놓은 거죠. 그런 인상을 받기 쉬운데, 그래서 이게 공자시대 유학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배움을 좋아하고 인예, 인자함과 예의를 찾는 그런 학자 무리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후대에 가면서 어려워지는 거죠.
이 맹자까지만 해도 읽어보면 맹자도 이렇게 쉬워요. 명쾌하고 의리를 강조하면서 명쾌하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성이라든지 명 뭐 이런 거를 한자 한자씩 정의해 가면서 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송나라 시대 와가지고 주자가 이제 신유학을 만들면서 이제 여기에 불교 철학이 들어갔다 그러죠. 불교의 우주론을 가미해 가지고 이게 엄청 복잡해진 거죠. 그리고 불교의 경우도 이 원시 불교의 경우에 그 아함경,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는 아함경의 경우에는 쉽죠. 근데 이게 불교 교리를 체계화하면서 그 아비달마가 이제 불교의 그 법에 대한 그런 뜻이죠. 어바웃 다르마란 뜻이죠, 영어로. 이 아비달마가 되면서 이게 엄청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거 대승경전이 나중에 나오면서 대승경전은 거의 무협지 소설이죠. 이게 환상적으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티벳 이 세 나라는 대승불교가 주류를 이루죠. 대승불교 전통을 이어왔는데, 이 대승불교는 이게 아함경을 위주로 하는 소승불교를 무시해요. 쉽다고, 쉬운 거 한다고, 우리는 어려운 거 하는데 니들은 쉬운 거 한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전통이 강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전통이 있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게 아함경이 부처님의 그 직접 설하신 설법인데, 그걸 무시한다는 거는, 쉽다고 무시한다는 거는, 그거는 부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건. 그래서 대승불교가 그런 자만심에 빠져 있는데,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리어 대승불교는 이게 불교에서 멀어져 가지고 이게 힌두교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가장 섬기는 신이 생기게 돼 버렸죠. 이게 관세음보살 제일 많이 찾죠. 관세음보살이 이게 불교의 신이 아니고 힌두교의 신이에요. 이게 아발로키테스바라라고, 이게 천수천안,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괴물이죠, 괴물. 에? 그리스의 그 메두사는 아무것도 아닌, 메두사는 머리가 3개밖에 없는데, 이거는 관세음보살은 천안이니까 머리는 하나일 텐데 더 괴물이죠, 이건. 그래서 이게 불교 교리도 이게 힌두교 교리하고 거의 이게 같아지는 거죠, 이게 후대에 갈수록. 그래서 어떤 일본 학자는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너무 좀 극단적인 얘기 같고, 불교도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갈수록 차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기독교가 처음 나올 때 그 사도 시절, 예수님 생전 당시나 사도 시절에는 이게 쉬웠죠. 그래서 사도들,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제자들이 쓴 그 성경은 다 제자들이 쓴 거죠. 읽어보면 어려울 게 없죠, 그냥. 그리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좀 이렇게 믿기 힘든 구라 같은 얘기가 많아서 그렇지,
글 자체는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이게 아까 버스에서 내렸던 도로로 다시 나왔는데, 여기서 좀만 가다가 그 생태공원으로 가는 샛길이 있어요. 거기서 빠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독교도 이게 사도 시절에는 굉장히 쉬웠는데, 성경 자체도 쉽게 쓰고, 근데 이게 몇백 년 지나가지고 이게 삼위일체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요 길로 들어가면은 소래 습지 생태공원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이게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책을 6권이나 샀거든요. 이게 교회사하고 교리사 책을 6권이나 사서 봤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6권 중에서 이제 2권은 이게 번역이 워낙 개판이라 가지고 책을 그 같은 사람이 쓴 걸 또 사봤어요. 딴 사람이 번역한 걸로. 그래서 결국은 뭐 4권 본 셈인데,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6권째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돌코프라는 사람이 지은 기독교 교리사라는 책인데, 요걸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삼위일체가 이제 복잡해진 게, 그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 로고스를 도입하면서 이게 복잡해진 거죠. 이게 로고스를 이제 성자로 보니까 성자하고 똑같은 걸로 보고 있죠. 그래서 그때 그 신도들은 그냥 그 삼위일체를 그냥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게 로고스를 도입하면서 신도들이 도리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 로고스를 이제 성자로 만드니까 이게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삼위일체 논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2세기에 그 영지주의가 있었죠. 영지주의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영지주의는 이게 그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구약에서 말하는 야훼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정통 교리는 그게 아니다,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야훼와 같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삼위일체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부를 간신히 이제 영지주의를 물리치면서 성부를 간신히 이제 구약의 야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고스를 이제 성자로 본 거죠. 성자로 도입하다 보니까 여기 뭐 빨간 뭐 풀이 잔뜩 있네요. 이게 뭐지? 이 성자를 신으로 보냐 사람으로 보냐, 이 성자로 도입한 로고스를 이걸 신으로 보는가 아님 신으로 보지 않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먼저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성자 로고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주장해요. 이게 이제 비롯되는 게 아리우스 이전에 그 기독교 교리를 신학을 처음 만든 오리게네스가 이제 그런 주장을 먼저 펴기 시작했는데, 오리게네스가 그런 주장을 먼저 펴기 시작했는데, 이 성자는 그 성부에 종속된 신이라고, 두 번째 신이지 이게 대등한 신이 아니라고, 그걸 이제 성자 종속설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아리우스가 좀 더 밀고 나간 거죠. 오리게네스는 그냥 두 번째 신이라고 신을 인정했는데, 아리우스는 아예 신이라고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게 그냥 피조물이라고, 또 신인지 아닌지 아주 막연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뭐 갯벌을 걸어도 되는데, 일단은 흙길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단은 맨발로 가기로 할게요. 신발을 벗었어요. 아리우스가 그 성자 로고스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몰려요. 그리고 이제 니케아 신조를 채택하면서 그 성자는 신이자 인간이다, 신인 동시에 인간이다, 이런 이게 이제 정통 교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논쟁이 붙었는데, 그러면 성자가 신이면서 인간이면은 그 신성과 인성을 이제 둘 다 가진 건데, 그 성자가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섞여 있냐, 어떤 구조로 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통 교리에 의하면 이게 신이면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이면서도 인간이어야 해요. 여기 뭐 호수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신인 동시에 인간이어야 하고, 그게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존재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신과 인간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은, 이 짜장과 짬뽕을 섞어 가지고 하나의 요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혼합해서도 안 되고 분리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의 요리로 만들라는 거죠. 이게 막 혼합해 가지고 짜장과 짬뽕을 섞어 가지고 막 엉망으로 만들지도 말고, 두 개를 분리해 가지고 짬짜면으로 만들지도 말고, 이거를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보기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그런 요리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나중에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 사람도 그 주교였죠. 주교, 콘스탄티노플 주교였던가.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있는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는 이제 짬짜면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단으로 몰아버려요. 그렇게 짬짜면으로 만들면 안 되고, 섞지도 말고 분리하지도 말고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스도는 신인 동시에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어디로 가야지. 이게 계속 철망이 쳐져 있어 가지고 이게 완전히 잘못 들어왔네. 잘못 들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야겠어요. 미치겠네.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이게 431년에 에페소 공의회에서, 지금의 그러니까 그 터키의 투르키예로 바뀌었죠, 이름이. 터키인가? 투르키예로 바뀌었죠, 이름이, 국명이. 거기에 에페소스죠, 에페소스에서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이단으로 선언이 돼요. 이렇게 아리우스파하고 네스토리우스파를 이단으로 몰긴 했는데, 이게 이단으로 몰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짬뽕과 짜장을 이렇게 혼합하지도 말고 분리하지도 말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이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이단으로 선언돼도 이제 불복하고 나름대로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파가 분리되고, 이게 이제 중세에 그 보편 논쟁에서 다시 재현이 돼요. 이게 이제 삼일체 논쟁할 때, 그때가 이제 기원전 서기 3, 4세기인데 이게 해결이 그때 안 되니까 이게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가 중세 보편 논쟁에서 다시 이제 이게 불이 붙는 거죠. 이 보편 논쟁도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삼일체 논쟁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보편 논쟁에서 그 유명론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 로스켈리누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벨라르의 스승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보편자, 즉 이데아는 이름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최초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 삼일체를 그 유명론적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이 삼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은 이름만 하나다, 이름만 같다, 요렇게 이제 이름만 삼위일체다. 그 보편론적인 유명론하고 비슷한 논리를 펼쳐가지고 이 사람의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도 삼위일체에서 그 주장하던 여러가지 뭐 아리우스파라든지 네스토리우스파라든지 뭐 다른 파들도 여럿이 있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그 사벨리우스주의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단으로 몰려요. 사벨리우스주의는 그 삼위가 이게 다 신인데, 이게 나타나는 것만 다르게 나타난다. 같은 신인데 나타나는 것만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이제 사벨리우스주의라고, 이게 이제 양태론적 군주 신론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 사벨리우스주의에 의하면은 이게 3위가 전부 신이고 거기에 인간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성자인 경우에 그 인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단으로 몰려요. 근데 이게 불교의 불교도 이제 삼신론이죠. 불교 그 절에 가보면은 항상 부처님이 세 분이 모셔져 있죠. 맨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인가? 오른쪽 왼쪽에 이제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있죠. 그래서 이 셋이가 이제 부처님이 모습만 달리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사벨리우스주의하고 비슷한데, 그냥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일찌감치 2단으로 몰아버리니까 이걸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걸로 해결이 가능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꼭 그 성자 그리스도를 인간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게 신이 아니죠. 이게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신이 아니니까, 신이라고 하질 않으니까 이게 그걸로 해결이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벨리우스주의를 나중에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대의 그 해겔이라든지 슐라이어 마하 이런 사람들로 사벨리우스주의를 주장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논쟁 때 그 2단으로 찍혔던 거의 모든 설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로고스를 그 헬레니즘 철학에서 도입한 거죠. 헬레니즘 철학에서 로고스를 도입해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로고스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편 논쟁에서 그 누구야, 윌리엄 오캄의 윌리엄이 그 오캄의 면도날을 주장했죠. 그 오캄의 면도날에 의하면 그런 복잡한 것들은 다 틀린 거라는 거죠. 이게 진리는 면도날 위에 설 수 있을 만큼 단순해야 된다. 그 오캄의 면도날에 의하면은 이게 이 삼위일체 이런 논쟁이 다, 이런 복잡한 것들은 다 틀린 거란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 불교라든지 불교의 아비달마라든지 또 유학이 복잡해진 거, 이런 것들은 다 틀린 거란 거죠. 이게 여기에 길이 있네요. 이쪽으로 아까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쳤네요. 참네. 오늘은 진짜 한참 헤맸네요. 거의 1시간을 헤맸네요. 여기 이제 다리가 있고, 이 다리를 건너가면 이 서울의 습지 생태공원이에요.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어지럽네 지금.